12월 FOMC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 내용을 보면 그냥 회의를 즉시 분석하는 것도 진행을 했었지만 향후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파월은 이 물가를 진단하고 있고 경제를 진단하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지 그 경향성을 좀 지켜보는 것은 이 12월을 좀 마감한다는 측면에서 또 23년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만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PD님이 질문을 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FOMC 결과를 먼저 정리하고 가면 네. 어떨까요? 네. 네, 12월 FOMC 회의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일단 물가 정점론에 대한 판단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네. 제가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현재 경제 국면을 정리를 하시려면 물가, 금리, 시장 이 3박자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파월 의장도 이렇게 금리를 결정한 것은 물론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한 것 말고 그 이상의 다른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것은 물가에 대한 판단에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의 물가 판단이 아니라 금융기관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의 물가 판단이 아니라 제롬 파월이나 FOMC 위원들 입장에서의 물가 판단 그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까지 단행됐었던 이 CPI의 통계 발표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2년 연내에는 계속 상승하다가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이런 것은 그림 그릴 수 있고요. 이런 흐름은 또 종 모양을 그림 그리고 있어요. 이게 정규 분포에 가까운 모습이죠. 원래 이런 속도로 상승하면 또 이런 속도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근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만 보면 이 종 모형을 그리듯이 22년 연내에 최저점이네? 그리고 정점 찍었었구나. 9.1%가 정말 저점이었었구나. 그 정점을 통과하고 하향 안정화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케 해주는 그 숫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9.1%에서 이만큼 하향 안정화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월의 의사결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2% goal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물가에 도달했느냐 아닌 것이냐 그리고 이 정도의 금리면 그 도달하기에 충분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넓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셔야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명확할 것 같은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지금 7.1%로 9.1% 대비해서는 많이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인데 이 목표할 곳은 2%니까 목표하는 게 7이 아니에요. 6이 아닙니다. 역시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이 종 모양을 그리면서 정규 분포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3년에도 계속 23년 상반기 5%대 23년 하반기 3%, 4%대 요 정도의 물가 흐름을 유지할 거라고 보는 경향성이 강해요. 정리한다면 목표 안정 물가 그 2%는 여기에 있고 그것을 상회한 지 21년 예를 들어서 한 2월 이후라고 한다면 이 기간이 걸린 것처럼 역시나 안정화되는데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라는 그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데 물가가 정상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는 데까지는 아직도 많이 멀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그렇기 때문에 물가 정점론에 대해서 이번 11월 FOMC 회의와 12월 FOMC 회의를 비교하면서 성명서에 주목을 했었어요. 그냥 보시는 것이 그 성명서 내용인데요. 11월 FOMC 회의에서 그 성명서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표시를 해놨죠. Ongoing increases. 이게 뭐냐면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런 물가가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지금까지 그 타겟하고 있는 금리 정점까지는
계속 온고잉 하겠다.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하겠다. 라는 이런 문구였어요. 또 그렇게 판단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신 것처럼 2% objective,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 strongly 그렇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게 FOMC 회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번 12월 FOMC 회의 내용을 봐도 그 전과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FOMC 회의 이 성명서상에 담겨 있는 내용이 뜯어 고쳐져야 되는데 특히 어떤 문구가 담기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 문구상에서 이번에 우리가 12월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좀 나름 기대했던 것은 이 ongoing increase라는 이 표현 자체, 이 문구 자체가 사라지길 기대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월 FOMC 회의 때 빅스텝으로 전환하고 자이언트 빅스텝으로 전환하고 그 이후에는 ongoing increase가 아니라 이제 뭐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없다라는 느낌을 그나마 전환시켜 주기에 위해서 ongoing increase라는 이 문구가 사라지길 기대했던 건데 그 사라짐 없이 거의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가에 대한 그 판단이 아직도 2%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상 행위는 계속 가야 된다라는 종류의 액션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크게 부상했었잖아요. 맞아요. 미국 금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그러니까 물가 정점론, 그게 부상한 게 10월이었죠. 그러니까 물가가 정점 찍고 확실히 안정화되는 흐름이야 라는 자신감을 보일 만한 시점이 10월이었던 거예요. 10월. 특히 10월쯤에 9월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이제 확실히 자신감이 있어. 그리고 11월에 10월 물가를 보면서 12월에 11월 물가를 보면서 그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더 자신감을 확실히 갖는 거죠. 어쨌든 9.1%가 정점 맞았어. 확실해. 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 지점이 10월 정도부터예요. 근데 10월 정도의 국제 유가도 2분기가 정점 맞았어. 국제 유가 정점론도 확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가 6월에 정점을 찍은 것처럼 국제 유가도 6월에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때 100달러가 넘는. 그리고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10월 즈음에 국제 유가 정점론 이게 부상했던 거예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도 되겠네 라는 판단이 들어서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했던 거예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는 만큼 금리 인상 속도 조절되니까 주가도 이게 저점이구나.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는 23년 2분기가 정점이니까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주가에 선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22년 10월 정도가 6개월 전에 먼저 선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조정될 리는 없다. 역시 주가 저점론이 부상한 거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리고 역시 주가 저점론이 같은 말이 환율 정점론이죠. 미국이 금리 인상 앞으로 이렇게 둔화시킬 것 같아. 속도 조절을 할 것 같아.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그때 막 계속 강하게 금리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환율 정점론 같은 개념들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 물가 정점론, 국제유가 정점론,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주가 저점론, 환율 정점론. 지표만 달랐지 이 모든 경제 지표들이 같이 이 톱니바퀴처럼 엮여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부상했다가 12월에서야 비로소 미국 기준으로 론자를 뺀 거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도 일어난 거죠. 10월에서. 어쨌든 조절 들어갔을 때 주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조절론이 부상할 때 심리적으로 주식에 투자해도 되겠네라는 그런 힘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기대를 했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CPI 발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시장이 막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혼자 기대했고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없겠거니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기대가 깨진 거죠. 깨지고 금리 인상 적극적으로 단행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니까 시장이 또 실망했던 거죠. 그래서 역시 또 한 번 시장의 실망, 그리고 파월의 경고. 파월의 경고를 듣고 시장이 또 실망했다. 네. 파월의 경고와 시장의 기대, 실망, 시장의 기대, 실망. 이게 계속 반복되는 정말 22년 한 해의 장세였다. 네. 끝까지 그랬다. 끝까지. 그래서 산타랠리를 CPI가 발표될 때만 해도 산타랠리를 엄청 기대했고 네. 그때 막 주식도 가치도 많이 폭등했었는데 또 역시 반영이 되면서 산타랠리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긴축의 시대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면면들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페드는 네. 미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론 금리 인상이나 동결이 후행적으로 거시경제가 이렇게 뭐 망가졌어. 그럼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겠어.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이 금리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나름대로 전망하고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경제를 전망하죠. 네. 페드도 역시 경제를 전망하고 그 경제 전망의 기초에서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결국 금리는 누가 결정한다? 페드가, FOMC가, 파월이 결정한다. 그러면 다른 전망이 아니라 이들의 전망도 봐야 돼요. FOMC 위원들 혹은 페드의 미국 경제 전망을 봐야만 이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을 단행하겠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연준의 통화 정책 운용 방향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경제지표 전망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SEP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경할문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SEP에서 S가 summary죠. 그래서 EP는 Economic Projection, 경제 전망에 대한 요약, summary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기존의 점도표상에서는 4.4, 4.6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4.4 정점 그리고 내년 4.6이었는데 9월 달에 네. 이번에서는 점도표를 보니까 여기 중간값이 5.1인 거예요. 이게 중간값이에요. 중간값이 5.1이니까 대략 기존 FOMC 회의 때보다도 이렇게 점도표가 상향 조정된 거죠. 네. 첫 번째.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는 대략 4.9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프라이즈만큼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 조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바로 뭘까요? 앞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물가 전망이에요. 지금까지 물가 아직 안 잡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가 지금 어떤 경로로 갈까라는 것을 본다면 그 물가 상황 속에서는 기준금리를 이렇게 가져가야 돼 라는 판단이니까 연준의 물가 전망이 중요한 거예요. 다만 앞에 보여드렸던 것은 CPI고 네. 지금 연준이 이 금리 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은 PCE 기준입니다. 이게 다르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보면 PCE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달에 2.8%로 봤어요. 내년. 네. 근데 이번에 PCE 물가 상승률이 3.1%로 상향 조정되는 것을 확인했죠. 네. 결국 물가가 안 잡힌 채 높은 물가가 더 유지되는구나. 고물가 기조가 더 가는구나. 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이 높은 물가를 계속 짊어지고 살아야 되니까 네.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동결인 거죠. 동결. 그러니까 23년 2분기까지는 금리를 계속 인상하다가 2분기 이후에는 역시 동결. 네. 이게 FOMC 위원들의 마음이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경제에 대한 전망도 있는데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보니까 여기 보시면 실업률 같은 경우도 4.4로 봤다가 4.6%로 상향 조정했죠. 네. 이것은 생각보다 고용 침체가 또 약이 되겠네. 물론 4.6%도 자연 실업률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판단도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 실업률이야 라는 뭐 그런 일종의 뜻인데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업률 전망치가 기존보다 더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더 어둡다는 뜻이죠.
또 미국 경제 전망, 이게 GDP 전망인데 이게 중요하죠. 지난 9월 달까지만 해도 1.2%로 전망했어요. 네. 그리고 IMF는 미국 경제를 1.0%로 전망했어요. 10월 달에. 그리고 이번 12월 달에 0.5%로 하향 조정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을 0.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것은 굉장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의 조정이고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0.5% 성장한다. 이건 경기 침체에 부합하는 성장률인 거예요. 연준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안고 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전망하면서도 23년까지 금리 인상 계속 단행하겠다. 5.1% 수준까지. 그 얘기는 경기 침체 당연한 거고 용인해 가면서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이 경제 전망을 좀 같이 수용하시면 좀 해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연준은 바라보고 있다. 이게 파월의 마음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결과적으로는 23년 경제가 정말 어렵겠네. 미국 물가 안 잡히겠네. 미국 금리 인상 계속하고 그리고 인하는 없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분 알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네. 경기 침체가 우려되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 저는 동의하지 않는 아,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올해 22년 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물가 잡기 위함이에요. 물가와 경기를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두 가지를 다 잘할 수가 없어요. PD님도 지금 이 같은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영상 찍고 저한테 질문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데 동시에 뭐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좀 집중하면서 오늘 공부 일하고 일에 집중하면 야근을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막 카톡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면 야근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자친구가 왜 카톡 답장 안 오냐고 뭐라고 지적질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티 PD님 아직 여자친구 없습니다. 이 펀치란 미남 외모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지금. 네. 거의 저랑 아들 같은 그런 존재인데. 네. 어쨌든 네. 비유를 드는 거예요. 네. 여자친구가 자꾸 카톡해서 답변하라고 그래요. 근데 야근을 선택할 것이냐 여자친구의 꾸지람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야근도 안 하면서 답장도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약간 그런 거예요. 두 마리 토끼격인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FMC 위원들도 경기 침체도 막으면서 물가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에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일단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목표 물가 2%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경기 침체 오려면 와라. 이런 입장이고 오히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가 와야만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와야만 물가가 잡히는 거지. 경기 침체가 안 오는데 물가가 자연히 잡힌다? 이런 건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22년 한 해 고물가가 야기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원자재 공급이 부족했고 수요가 급증해서예요. 그러면 특히 전쟁 때문에 공급이 더 부족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걸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네. 그죠? 이걸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걸 떨어뜨리는 행위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금리 인상이라는 거죠. 네.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의 제가 말씀드린 건 기업 투자자입니다. 네.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의 용량을 늘리고 이런 행위가 금리 이렇게 높은 금리에도 계속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있고요. 네. 가계 소비 위축도 있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껴서 소비할 수도 없는 거고 대출 갚는 게 더 중요하고 저축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 의사결정에서는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늘려보자 하는 게 저축의 개념이에요. 네. 대출 상환의 개념도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늘려보자
대출을 상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 이게 디레버리징 시대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소비를 제약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게 만드는 거 맞아요. 그걸 위축시켜야, 그리고 세계 각국이 이런 걸 내수라고 하거든요. 네. 가계의 소비 더하기 기업의 투자. 네. 이게 내수인데 각국이 다 내수가 위축되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세계 교역량도 네. 같이 위축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예요? 한마디로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를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지만 네. 경기 침체가 그렇게 위험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니지만 네. 이제 안 좋고 녹록치 않고 어려운 경제가 23년에 나타날 거라는 건 저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인해 나가는 모습이다. 경기 침체 무서워서 금리 인상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경기 침체를 유인하고 용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FOMC 위원들의 마음을 더 바람직하게 체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앞에 제가 경제지표 전망치 보여드렸잖아요. SEP 보여드렸잖아요. 네. 거기 상에도 나타난 거죠. 이렇게 금리 인상을 더 단행하겠다라는 FOMC 위원들의 평균적인 중간값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의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꺼지는데도 0.5% 수준으로까지 꺼져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시스템적 리스크 우려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가는 잡긴 잡아야 되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 경제 위기로까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경제 위기로까지 전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침체만 그래도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범위 내에서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다. 물가를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구분한다면 그냥 미국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0% 이하냐, 마이너스냐, 아니면 0%대 성장을 그래도 하느냐, 이게 지금 애매한 구간인데 지금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중간선 뭐 이 정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0.5% 성장이면 경기 침체 국면에 거의 하한선에 가까운 그런 숫자 아닐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말 그대로의 경제 위기인 거고요. 네. 그래도 이 플러스를 지켜가면서 물가 잡는 데 총력을 다하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금리 인하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는 어렵다. 근데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리 인하할 수 있죠. 네. 물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나타난 거죠. 네. 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거. 팬데믹 위기 때 제로금리로 떨어뜨렸던 것처럼 그런 위기급이 등장하면 모를까?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 이것은 논리상 좀 비약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